이 자체가 진짜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아무도 안 사면 내일부터 영원입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건 투자 수요가 없으면 가치가 소멸해 버리거든요. 유동성을 좀 더 여쭤볼까요? 전체 비트코인 중에 지금 그럼 몇 퍼센트나 채굴이 됐습니까? 지금 95%가 넘어.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지금 예전처럼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뭐 저기 시골에 뭡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막 채굴기 돌리는 그건 많이 없어졌겠네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국내는 특히 없어졌고 미국도 원래 중국이 많았었는데 중국은 이제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21년도에 금지시키면서 거의 없어졌고 이제 이것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이 코인 시장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이 채굴 회사들이 이 채굴이 돈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채굴자들의 평균 채굴 원가가 한 83,0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2,000달러지 않습니까? 채굴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셰일가스 같은 거군요. 그래서 굳이 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대안을 찾느냐 해서 AI를 찾고 있어요. AI가 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좀 임대해서 돈을 벌자.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약간 뭐 살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채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채굴을 한 것을 계속 던지는 거죠. 채굴하면 팔고 채굴하면 손해 보면서 팔고 이러면서 이제 또 매물이 좀 나오면 약간 아쉬운 그런 구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채굴자 항복이라 표현하고요. 캐피툴레이션 채굴자 항복 구간인데 채굴자 항복 구간. 영어 번역한 것 같네요. 항복 구간인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 가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5월, 4월쯤에 잠깐 이게 항복 구간이 잠깐 끝났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83,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끝났었는데 다시 또 이제 타락하면서 아쉽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블록X의 표상록 대표와 함께 침체기가 오래가고 있는 코인 시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올까? 자본시장을 제가 한 30년 정도 관찰자라고 하면 너무 구경꾼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설명하는 직업으로 제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 참 제가 있었지 잊어버리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리고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벌어요. 이건 뭐 자산 시장에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룰이거든요. 반대로 야 저게 뜨겁대 하고 달려간 사람들은 참 큰 돈 벌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자산 시장의 룰이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증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인 시장에 어쩌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진짜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런 고민도 저도 항상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아무도 안 사면 내일부터 영원입니다. 맞아요. 거래가 특히 안 됐을 때, 특히 이제 뭐 거래소에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 이런 것도 되게 드문. 그러기에는 뭐 전 세계로 지금 너무나 많이 이제 유동성이 확대돼서 그 거대한 자산군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뭐 은이다 그러면 은의 본연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은이 필요한 거고 은 수저도 만들 것이고 근데 코인이라는 건 투자 수요가 없으면 가치가 소멸해 버리거든요. 그걸 여쭤봐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신용과 신뢰의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화폐라는 개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완전 5,000년 전 이럴 때 갔을 때 이제 그냥 서로 물물 교환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농경사회 이럴 때 이제 그러다가 뭐 조개 껍질을 서로 교환하고 하다가 이제 뭐 동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후에 뭐 지폐를 그리고 이후에 뭐 신용카드 이제 지금 이제 코인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그 화폐의 가장 근간은 신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용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가치만 하더라도 그 화폐 예를 들어 뭐 10,000원짜리 실질적으로 이 10,000원이라는 가치를 누가 줍니까? 우리가 다 약속된 거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중앙은행이라는 보증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 보증기관이 없기는 하죠. 대신에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블 해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판단은 이제 사실은 투자자분들의 몫이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가치는 있을 수 있다 좀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교환 가치 뭐 아무도 교환
불투명하지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것도 사실 뭐 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인플레이션 너무 큰 뭐 과거에 아르헨티나 금리가 뭐 100%, 200% 네. 넘는 이런 것은 돈을 이제 그냥 뭐 불태우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돈도 우리가 국가 또는 은행에서 보증을 하더라도 신용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의 가장 근간이 보면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막 푸는데 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뭐 개인 혹은 집단이 못 믿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거는 진짜 개인의 문제지만 신용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뷰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요. 마음이 혹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제가 아까 이제 부동산, 증시,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산운용사에 계실 때 이제 부동산 쪽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아파트라는 자산은 되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도 되지만 일단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쭤볼까요? 아파트라는 부동산이라는 자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코인은? 이게 약간 코인 시장은 어찌 보면은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이 좀 하기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이 좀 가능해야지 이런 여유 자금, 잉여 자금으로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좀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투자의 목적이든 실생활의 목적이든 거주의 목적이든으로서 살아가는 게 다 명확하게 보이는데 코인은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가상자산 이렇게 불리잖아요.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좀 부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건 뭐 가짜 아니야? 이러한 인식들이 좀 더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코인,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매력도를 조금 더 고민해 보면은 둘 다 매력적이긴 한데, 이제 사실 코인은 이제 약간 글로벌 시장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거래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워낙 다양한 뭐 특징이 있지만은 이게 딱 지역에 딱 거주가 딱 켜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왜냐면 거래하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이걸 팔고 싶은데 이걸 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조건들도 협의를 해야 되고 계약까지 가야 되고 자금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이고, 어떤 건 또 유동화가 황금성이 되게 떨어져요. 우리 이모 경기도 광주시에 58평짜리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파트라는 게 어떤 아파트는 황금성이 되게 좋은데 어떤 아파트는 또 어떻게 되면 또 참 이게 화폐로서 전환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그런 황금성 측면에서 사실 여기 너무 빠르고 여기엔 좀 너무 좀 늦은 측면이 있다. 그게 약간 이제 장단점이 될 수 있다. 황금성이 늦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대안 자산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 장투가 될 수 있는. 박운갑 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이유,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오래 갖고 있다 보니 수익률이 높아졌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좋겠다. 그렇지만 코인은 분명히 어떤 거래나 투자 수단으로서의 황금성이나 또 글로벌하게 이것이 거래될 수 있는 인프라는 지금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성으로 또 나아가고 있는 부분도 이런 제도적이든 법규적이든 미국에서 움직이고 뭐 유럽은 미카 법안이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선거철이라서 아직 그 속도를 못 내고 있지만은 아마 선거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한 법안들이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지금은 좀 개인 위주의 시장인데 우리나라 봤을 때 기업들, 기관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 그 유동성도 물론 이제 빛을 좀 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좀 매력도의 차이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폐 교환 가치 중에 안정성 같은 게 있잖아요. 가격의 안정성. 화폐라는 게 하루에 뭐 27% 가치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하루에 8%가 떨어졌다 이러면 이게 화폐로서 기능이 굉장히 훼손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너무 이제 고여 있어서 요즘 어떻게 보면 안정성 굉장히 높아졌는데, 투자 자산으로서 너무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걸 금이나 다른 자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죠. 네. 그래서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좀 아, 나왔다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결국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었던 네. 이 뭐 전통 피아트머니 법정화폐에 대한 이제 반발로 나왔어서 결제를 위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일렉트로닉 시스템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처음 그 백서가 딱 적혀 있어요. 그 이제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그 역할보다는 네. 그 역할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냥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하고 결제로서의 역할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네. 조금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알트코인은 알트코인도 사실 과거 비트코인 2008년 처음 나왔었고 이제 알트코인이 뭐 2034년부터 이제 뭐 불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이제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채굴되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많이 뭐 움직였긴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은 저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때는 이제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오르고 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낙수 효과를 받아서 다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게 제도화도 많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레벨이 올라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은 선별적인 알트코인 장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좀 키워주고 있는 이런 뭐 RWA 리얼 월드 셋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있는 토크나 관련들 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뭐 레이어 원,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니까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들은 그래도 그 낙수 효과를 저는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좀 이름 잘 모르는 약간 잡코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코인들은 약간 소외되고 사실 뭐 그들의 끝은 상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뭐 단기적으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약간의 그냥 스타트업 매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네. 스타트업 같은데 또 투자를 뭐 하는 그런 정도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그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알트코인 중에 이런 거는 정말 낭패 보기 쉽습니다. 이런 위험한 잡코인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잡코인도 되게 사실 많죠. 코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로우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뭐 코인 게코라는 플랫폼 또는 코인 마켓캡이라는 이제 코인 플랫폼인데 거기서 팔로우 되는 것만 한 2만 개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그 이른바 잡코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볍긴 한데 잡코인으로 누군가 돈을 잃었다는 말은 사실은 누군가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시가총액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자본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교환 가치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메이저 코인 뭐 이런 1위부터 한 10위까지는 좀 안정적일 수 있고 이제 그 밑에 있는 1000위 밑으로 이런 코인들은 사실은 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14년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그때부터 이제 사실 또 민코인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민코인 발행이 너무 쉬워졌었기 때문에 펌프다펀이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아무나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랬던 시기 때문에 크게 돈이 물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엄청난 돈을 번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기고 참 이게 정말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참 납득은 잘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 트럼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멜라니아가 또 자기 것도 만들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사실 뭐 그런 걸 봤을 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은 사실 코인 발행에 큰 돈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찍어낸 건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벌었고.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 그래서 사실 이 민주당 측에서 또는 이제 공화당 일부 위원들이 계속 이 이해상충 이슈를 크리에이티브 법안에 넣어야 돼. 이런 것도 사실 이해는 돼요. 이제 그렇지만 워낙 지금 강력한 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 그런 게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코인 대표적인.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는데 대학 동창분이 밈코인 산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없어도 된 돈이면 하고. 그 좋은 표현인데요. 없어도 되는 돈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리에서 보면 전 코인을 잘 모르지만 누군가 그 자산을 한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공급이 무한 가능하다면 그게 어떻게 일정한 가치로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 그거에 위배되네요. 얘가 피아트 머니 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것에 반발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알트코인 나왔는데 무한대로 또 찍어낸다. 이것도 약간 좀 진짜 그러네요. 무한대로 발행되는 화폐에 반발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그 비트코인의 아류로 나오는 코인들은 정작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알트코인들도 발행량이 제한된 것도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뭐 네. 무한대인 코인들도 많고 알트코인은 그러면 발행량이 제한됐다는 건 발행하면서 자기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까? 발행처에서. 발행처에서 약속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네. 재단에서 이제 그렇게 제한을 해서 하고요. 근데 그거를 또 조정도 할 수 있죠. 이런 네. 중앙화된 증자하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또는 도지코인 이런 것도 무한대이긴 발행이. 네. 무한대지만은 이 발행량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 네. 한 3% 정도로 뭐 발행량이 크게 조절이 되고 있고요. 네. 도지코인은 좀 많이 도지코인도 비슷합니다. 한 4%에서 5% 정도 발행량이 제한되는데 무한대 발행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리스크이다 보니 그런 건 조금 조심하면서 4%에서 5% 제한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도지코인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게 1억 개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번 해는 5억 개만 더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5억 개씩 이렇게 네. 계속 조정은 관리는 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뭐 한 번에 뭐 10%, 20%더 네. 발행한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약속된 이제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도씩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백서 로드맵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도지코인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한 100원 왔다 갔다. 예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과거 21년도 일론 머스크가 막 도지 투더문 이제 그런 것을 외쳤을 때 네. SNL 나와서 외쳤을 때는 네. 거의 1,000원 가까이 했었. 그래서 그때 막 동전 누가 이제 지폐가 되었던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 6월 네, 예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네. 약간 또 기대감 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참 재밌죠. 네. 논리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든 스페이스X든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네. 테슬라가 11,000개, 스페이스X가 18,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연동성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도지코인 뭐 커뮤니티 도지코인 투자자들은 아 그래도 도지코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러한 기대감으로 일단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딱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하고 탤런트 앤 해서웨이가 영화를 찍으면 그리고 그걸 프로모션하는 기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또 그건 어떤 논리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어떤 증권사에서 낸 보고서인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회자되면 NSA가 예전에 뭐 저기 아카데미상 뭐 사회를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웨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어떤 경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참 어제 NSA 봤는데 우리 뇌 어느 일부분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에 관련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흐름을 봤더니 NSA가 TV에 노출되는 것과 유의미하게 따라가더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코인과 스페이스X의 이야기를 하시길래 듣는 투자자분들은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자본시장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로 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투자법을 좀 알려주세요. 코인 잘 모르는 코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저점에서 예를 들어 주식 같으면 이렇게 적립식 투자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500조 가까이 이제 뒤늦게 이제 ETF라는 신병기를 알게 돼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투자의 교본처럼 되고 있는데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네. 쉬운 질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 성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인 혹은 나는 공격은 싫어.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인 알아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 뭐 예를 들어 100의 비중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미국의 기관들은 2% 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전체 이런 투자 자산 중에서 비중을 1%로 할 것인지 또는 4%로 할 혹은 좀 더 리스크하게 10%로 할 것인지 아마 그 비중을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비중을 정했다면은 그 가운데서도 나는 조금 그냥 뭐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고 반면에 어차피 공격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든 건데 이게 공격 자산 섹터죠. 그럴 거면은 나는 알트코인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알트코인을 100으로 할 건지 비트코인 100으로 할 건지 혹은 이걸 반반 섞어서 할 건지 알트코인 변동성은 훨씬 더 큽니까? 그렇죠. 한 2배, 3배 정도 크다 보시라. 비트코인 움직이는 보통은 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냥 나는 이 코인 섹터, 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겠어 하고 하신다면 사실 ETF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런 그 코인 인덱스에 따른 ETF는 아직까지 많지 않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 아예 없고요. 그럴 거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만약에 내가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 60만 원 비트코인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 비중 뭐 이더리움은 한 10% 정도 되니까 10만 원 투자하고 패시브하게. 네, 딱 그런 식으로 패시브 전략을 하는 것이 좀 가장 심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배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뭐 100만 원이 있다고 100만 원을 다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뭐 1년이든 혹은 이것을 뭐 한 6개월이든 이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냥 투자하겠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코인은 이 변동성이 좀 큰 자산이고 24시간 360을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지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난 이게 나쁘고 좀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DCA 전략 그게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지금 12만 달러에서 내려와서 6만 달러 저점을 확인하고 7만 달러, 8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만 달러 선에서 조금 사고 7만 달러 선에서 좀 사고 더 떨어지면 조금씩 사고 이렇게 주식 투자처럼 그야말로 적립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시장 평균은 따라갈 수 있고 수익률은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다른 자산보다 위험하다고 본다면 투자를 누가 할 것이냐 측면에서는 여윳돈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산보다는 젊은 분들이 공격적인 여윳돈으로 공격적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 아무래도 권할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말하면 저처럼 이렇게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이런 세대는 이런 건 좀 정말 신중하게 접근 아니면 포트의 비중을 아주 낮게 놔든지 젊은 분들이라면 또 만약에 젊은 분들인데 네.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돈을 벌 기회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뭐 DCA도 물론 좋지만은 네. 이제 DCA보다 그냥 뭐 어느 정도 한 번에 한 50%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으면은 10% 넣고 그다음에 좀 더 떨어졌을 때 30% 넣고 나머지 이제 20% 넣고 이것도 저는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조금 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온체인 데이터. 이제 아까 뭐 MVRB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 밸류.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것을 지금 사이클에서 저점인지 혹은 고점인지 이런 판별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뭐 그것에 뭐 일부 플랫폼에서도 이것을 30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30개 지표가 단 한 개도 고점은 없어요. 다 저점이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뭐 무릎 구간, 무릎 아래 구간이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0 담고 그냥 좀 있다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30 담고 만약에 지금 7만 달러 담고 6만 달러 담고 만약에 5만까지 가면 5만까지 가서 더 담고 하면은 이게 한 향후 한 1년 또는 뭐 2년 정도만 기다려도 충분히 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친구들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의 DCA 전략 말고 이렇게 비중 넣는 거 괜찮지 않을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코스피든 S&P든 하면 이게 정말 손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아까 지표가 30개쯤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중에 한두 개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7만 달러 충분히 매력적이다. 오늘의 가장 핵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지표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면요. 거기서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MVRB 지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심플한 마켓 어떻게 밸류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켓 밸류라고 하면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의 시장 평가액이라 보시면 되고 RV 같은 경우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인데 그냥 여기 들어온 자본의 합이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이 들어왔고 비트코인 시장 평가는 1,500억이다 하면 1.5죠. 그래서 이게 1이면은 이제 그 들어온 자본과 같은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이게 3.7일 때 1,000억 들어왔는데 평가가 3,700억이다. 그때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뭐 2점 몇이면? 지금 1점 초반이죠. 1에서 1.2 사이거든요. 굉장히 좀 낮은 저평가된. 그러네요. 근데 이게 1m로 떨어진 적도 많습니다. 한 0.8, 0.9까지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완전 발바닥에서 잡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 정도에서는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MVRB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200주 이동 평균선이야. 보통 투자를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5일 평균 뭐 5일 평균선 또는 15, 20일 하고 또 200일 이평선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중장기.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 평균선. 왜 이렇게 길게 봐요? 200주가 보면 딱 4년이거든.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가 4년이잖아요. 그 4년 사이클의 기반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00주 이평선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는 좀 매수하기 좋은, 그리고 이것보다 좀 높아 있을 때는 뭐 갭이 좀 많이 커 있을 때는 좀 팔기 좋은 구간인데 지금은 거의 200주 이평선과 붙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과학적인 지표가 지금 과거의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저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온체인 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보는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매크로 사실 뭐 유동성도 전 많이 보고 네, 있긴 한데 네. 사실 글로벌 M2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이제 M2 지표가 사실 2024년 그리고 2025년 정도까지 보았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글로벌 M2가 비트코인보다 약 12주 정도 네. 선행해서 이제 한 상관관계 90%를 넘었었는데 아. 근데 그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망가졌. 아, 예, 상황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시 비트코인이 이를 좀 따라간다라는 네. 이제 가정을 두는 거죠. 네. 가정을 두었을 때는 이제 충분히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유동성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그런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더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업사이드가 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여쭤봐야겠어요. 10만 달러에 잡혀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어떤 조언해 주세요? 아까 부동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런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황금성 때문에 사실 손절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조금만 참으시고 시장의 유동성의 순환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저는 충분히 그 기회가 올 것이고 기다리는 자만 또 시장에 살아남는 자만 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좀 함께 힘내시면 좋지 않을까. 블록X의 표상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